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교정학 강의를 맡고 있는 이준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1년여 시간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아마도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약간 부족함을 가지신 수험생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교정학 촬영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정학은 자, 근래에 보기 힘들게 매우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한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말장난 하듯이 출제된 부분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았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힘든 점을 갖고 있었을 거며,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5과목을 한꺼번에 100분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 과정 속에서 교정학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문제를 풀었을 거며, 또 상당히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정학 강의를 맡고 있으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문제의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됐던 부분은 좋았지만, 그렇지만 문제의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한다라면 이거는 수험생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며 또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가늠할 수 없는 이런 형태의 문제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25년도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기본서와 법령집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약집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학습을 하셨을 경우에는 절대로 우리 교정학 과목이 여러분들한테 전략 과목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정학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정 관련 법령에서 열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열문항이 출제가 됐고, 여기서 여러분들 열문항 안에는 민형교도소법이 한 문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정책 관련 법령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보안처분 주요 5법이 출제가 없었습니다. 보안처분 주요 5법 출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벌론에서 재산형 제도와 그 다음에 형의 실효 부분이 각각 한 문제씩 해서 형사정책 관련 법령에서 세 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형사정책 학설에서 세 문제, 그 다음에 교정 관련 학설에서 네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여러분들도 문제를 보면서 당황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형집행법 부분은 대부분이 여러분들 어떻게 10개 정도가 대부분 출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안처분 주요 5법에서 전자장치 부착법 같은 경우는 새롭게 개정이 된 부분이 반영된 부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보안처분 주요 5법 부분에 있어서는 출제된 부분이 단 한 문제도 없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관찰법이나 전자장치 부착법, 그 다음에 성충동 약물처벌법, 치료감호법, 그 다음에 새롭게 제정돼 들어온 스토킹 처벌법 역시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은 이런 이례적인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의 배열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무리 없이 출제를 했던 부분인데, 좀 특이하게도 형사정책 관련 법령을 한 문제도 출제하지 않았고, 또한 여러분들 형집행법 교정 관련 법령 쪽에서는 문제를 보시면서 당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적인 문제 패턴으로 말장난하듯이 그 단어 하나하나를 바꿔서 출제한 이런 형태로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3년간 출제 경향에서 올해 24년도 출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외부교통에서는 수업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접견을 공부를 하고, 접견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통화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편지수수를 학습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승진 시험에서는 편지수수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편지수수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다음에 연수원에서도 편지수수에 관련된 시험 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편지수수에 관련된 거를 점검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편지수수에 대해서 시험에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사유에 관련된 부분이 당연히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수용자 처우 부분과 교도 작업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보면서도 여러분들도 당황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도 작업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개인 작업에 대한 거,
자, 개인 작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는 대부분이 선택지 지문 하나 정도나 2개 정도를 내갖고 문제를 만드는 형태가 되는데, 요번에는 개인 작업을 단독 문제로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색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징벌제도, 당연히 상우제도에서, 상벌제도에 있어서는 상을 공부해야 되냐, 벌을 공부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들 상벌제도에 있어서 상에 있어서는 가족 만남의 집과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물어보는 형태로 선택지 지문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징벌제도는 단독으로 또 한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을 위한 체포 부분에 대한 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금품관리 같은 경우는 선택지 지문 하나의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금품관리를 단독 문제의 형태로 한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용도 역시 여러분들 종합적인 문제 패턴으로 출제를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수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자, 개호상 독고와 그 다음에 처우상 독고를 가지고 문제를 물어보는 이런 형태로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석방에 관련된 부분 하나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민형교도소법과 그 다음에 소년법 문제가 출제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벌론에서는 형법과 그 다음에 형의 실효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각각 한 문제씩 출제를 했기 때문에, 자, 좀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안처분 주요 5법 중에 시험 문제가 하나도 출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보호관찰법 부분과, 자, 그 다음에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된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전자장치 부착법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었지만 한 문제를 또 출제를 하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치료감호법 역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출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충동 약물치료법과 약물치료법과 그 다음에 스토킹 처벌법에서도 역시 출제가 없었습니다. 자,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된 법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스토킹 처벌법은 여러분들 우리 교정 쪽에서는 출제가 없었지만 보호직의 형사정책에서는 출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정론 쪽에서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자, 지역사회, 동네에서 교정교화하는 부분의 지역사회 교정의 개념을 물어보는 형태와 장단점을 가지고 물어보는 형태. 자, 그 다음에 수용자 자치제에서 한 문제를 출제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수용자 처우 모델에서 한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벌론, 조선시대 형벌제도에서 한 문제 해갖고 전체 네 문항을 자, 이론에서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년법에서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자, 형사정책에서는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자,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과 암수범죄에 대해서 한 문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년에 메스너와 로젠펠드의 자,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물을 때 처음으로 여러분들 피해자 이론에 자, 일상활동 이론인 코엔과 펄슨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이번에는 범죄 피해 이론인 일상활동, 코엔과 펄슨의 일상활동 이론을 시험 문제로 출제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의 패턴은 고루고루 출제를 하는 부분 속에서 자, 이색적으로 여러분들 자, 보안처분 주요 5법이 출제가 되지 않았고, 형벌론에서 형법과 그 다음에 형의 실효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출제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먼저 봅시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은 범죄에 관한 고전주의, 자,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고, 자, 고전주의는 형벌의 범죄 결과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실증주의는 부정기형과 사회내 처우를 중시한다. 자, 고전주의는 결정론, 비결정론 시각에서 바라보는 형태로서 자, 뭐에 초점을 맞춘다? 범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자유의사에 따라서 범죄를 할 건지 말 건지 선택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정기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하자고 주장하는 데가 고전주의고, 자, 실증주의는 결정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형태로서 자, 뭐에 초점을 맞춘다? 외부 요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적이나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자, 결정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어떻게? 자, 치료, 처우에 중점을 두자는 게 바로 실증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고, 4번 지문의 실증주의는 적법 절차 모델의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제법제도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적법 절차 모델 이런 거 여러분들 거의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 중에서 하나일 거라고 보입니다.
자, 적법 절차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적법 절차 모델의 바탕은 자, 합리적 형사제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 기여한 모델로서 정의 모델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결정론 또는 자, 자유의사론적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답은 4번 실증주의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고전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봅시다. 형법상의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고, 자, 여러분들은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크게 어렵지 않게 그래도 접근이 가능했던 그런 문제, 1번에 비해서는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며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고 자,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자격정지를 병고하는 때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 기간을 어떻게 한다? 자, 기산한다는 거. 형법 44조 2항의 내용이고요. 자, 3번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자,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아니면 명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4번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자,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 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장 유치의 일수에서 넣는다, 뺏는다. 요거 포인트가 되겠죠? 뺀다라는 거. 자, 3번 봅시다. 지역사회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역사회 규정이라는 거는 범죄자와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상호, 의미 있는 자, 유대관계의 형태로서 자, 지역사회에서 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제재와 자, 그 다음에 비시설 내 교정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쌤이 뭐라 그랬지? 지역사회 교정은 어디서? 동네에서 교정교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답은 3번이 되겠죠. 형사제재의 단절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했다. 형사제재의 단절인가? 자, 형사제재의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1번 교정설의 과밀수용 해소를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이건 장점이 되겠고, 자, 범죄자의 처벌, 처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 역시 장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비판, 자, 문제점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교정 개념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교정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지 못하면은 자,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끔 그런 형태의 문제 패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은 편지 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편지 제한서유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자, 편지 제한서, 자, 형집행법, 자, 43조에 따라서 자,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자, 근데 다만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거. 자, 그럼 시행령 66조에 있어서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은 편지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 어떻게 이를 개봉화로 검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여러분들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소장은 규율 위반으로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해야 한다? 아니죠. 자, 여러분들 편지 내용 검열 사유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을 때, 자, 그 다음에 편지 검열의 결정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자, 기재되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그 다음에 안전 또는 질서, 그 다음에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자, 이럴 경우에는 자, 편지수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편지수수 제한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형태의 문제 패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봅시다. 5번은 수용자 진정실. 자, 여러분들 보호실과 진정실 수용 요건에 관련된 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의무관의 의견 여부, 자,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는지 여부고, 자, 두 번째는 숫자라고 그랬죠. 숫자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호실은 어떤 애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지? 아프거나 자살하는 놈. 그 다음에 진정실은 부수거나 소리 지르는 놈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1번 봅시다.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술의 설비 또는 기구를 자, 손괴하거나 손괴하려는 때
그 다음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진정실은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한다, 안 한다? 의무관의 그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봅시다.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 시간은 24시간. 그 다음에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에 해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하여 며칠? 3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2일, 3일, 3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소장은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알리는 겁니까? 본인에게 알리니까 가족이 아니고 본인에게 자, 알려야 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호실은, 보호실 수용 요건은 어떤 놈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아프거나 자살하는 놈. 자, 진정실은 부수거나 소리 지르는 시기. 이렇게 얘기했죠. 자, 첫 번째로 여기가 포인트라 했지.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한다, 안 한다?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는 거고. 자, 며칠? 15일 이내이며 일회당 며칠?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몇 개월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6번 봅시다. 6번. 자, 6번 범죄 피해 이론을 대해서 물어본 거고, 자, 그러면은 일상활동, 코엔과 펄슨의 일상활동 이론을, 자, 코엔과 펄슨의 일상활동 이론을 물어본 그런 선택형, 아니, 그런 박스형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코엔과 펄슨의 일상활동 이론은 범행 조건에 따라 범죄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거로서, 자, 요 지문은 뭐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범죄 촉발 요인이 되는 거죠. 범죄 촉발 요인을 박스로 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성향을 행동으로 표현할 능력을 가진 동기화된 범죄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범죄자에게 적당한 범행 대상,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존재하고, 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감시의 부재, 자, 이렇게 자,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만날 때 범죄가 발생된다는 형태로서 코엔과 펄센의 자, 일상활동, 일상생활 이론을 말한 거고, 자, 2번 합리적 선택 이론을 기반으로 한 고전주의적 범죄학 이론에 속하는 거며, 자, 그 다음에 동기화된 범죄자로부터 범행 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등의 부재로서, 자, 부재는 감시의 부재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범죄 예방에 중점을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보다는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 감소에 둔다. 자, 범죄자 개인적 성향이 아닌, 자, 범죄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서, 자, 범죄 예방에 범죄자 성향이나 동기의 중심이 아닌, 자,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의 형태를 나타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6번 문제도 아마도 6번 문제도 9급에서는 거의 출제가 없었던 그런 범죄학 이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본서를 토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수험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을 갖게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7번 봅시다. 형집행 시행 규칙상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7번 문제가 상당히 우리 수험생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나가서 쓸 문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지엽적인 형태로 지엽적인 지문을 말장난하듯이 바꿔놓고 출제를 한다. 이거는 이렇게 출제하면 여러분들 우리 수험생들 학습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더 고려를 좀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번 지문까지 문제를 볼 때 1번 지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뭐냐면 개방체육구 수용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 경기나 오락회는 3회야 2회야.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근데 2번 봅시다. 완화경비 처우급 수용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 선발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정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거의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던 그런, 자, 중간처우 시행규칙 63조 3항에 나와 있는, 자, 중간처우 개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중간처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처우 요건이 내년에, 자, 이미 2월 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수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은 중간처우 요건을 개정된 거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소장은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경비급, 자, 경비처우급 수용자에 대해 가족 만남의 날이고,
자, 그 다음에 일반경비급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형태는 수도 없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죠? 순간 이거를 보면서 3번 지문을 보면서 아마도 7번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답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친구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소장은 자, 처우를 위하는 게 아니고 뭐를 위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화를 위하는 거죠. 교화를 위하여. 그죠? 자, 그 다음에 중병집 차고급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월 20회 이내 허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자, 중경비 처우급과 그 다음에 일반경비 처우급. 자, 일반경비 처우급은 자, 필요시 어떻게 2회 이내에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들 머릿속에 숙지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자, 어떻게 처우상 특히 교화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아마도 7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난관 중에 하나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비속어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장난하듯이 문제를 출제한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법령을 숙지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시 여러분들 25년도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전화통화 횟수가 여러분들 전화통화 횟수가 변경되었죠. 전화통화 횟수도 변경이 됐고 자 2월 8일 자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어떻게 돼 있지 여러분들? 개방처우급 전화통화 횟수가 20회로 늘어났고 완화경비 처우급 10회로 늘어났고 이런 전화번호 변경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올해 7급을 보시는 수험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개정된 내용을 다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8번 봅시다. 8번 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8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수험생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징역 5년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의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지 자 검찰청 형의 실효를 신청해야 한다. 자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다음에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받음이 없이 몇 년? 7년이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자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라는 형법 제81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 2번 자 1, 2번 같은 경우는 형의 실효기간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형의 실효기간은 기본서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자 우리 익힘장 특강할 때도 제가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의 실효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형의 실효가 대부분이 7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뭐 수용인 명표를 폐기하는지 여부까지 우리가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점검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9번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암수범죄는 뭐라 그랬죠? 암수범죄는 우리 9급에서는 암수범죄의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은 파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암수범죄는 뭐지?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자,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범죄는 뭐라고 하는 거지? 절대적 암수범죄라고 하는 거고 자, 실제로 범죄는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인지됐어. 자, 근데 해결되지 않는 범죄를 상대적 암수범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금방 보일 수 있었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암수범죄. 근데 암수범죄로 인한 문제는 범죄 통계학이 도입된 깨틀레에 의해 지적되었다. 자, 기억 지문을 좀 부담스럽게 많이들 생각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절대적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는 범죄로서 자, 절대적 암수범죄는 금방 뭐라고 그랬죠? 수사기관에서 아예 인지되지 않은 범죄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는 자, 절대적 암수범죄가 되는 형태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암수범죄는 자기보고조사, 그 다음에 피해자 조사 등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거. 암수범죄에서 여러분들 직접적
부분과 그 다음에 간접적 관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확인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 패턴으로 출제가 됐고 전체 범위를 골고루 물어본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봅시다. 수용자 개인 작업. 자, 여러분들 단독 문제로 개인 작업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개인 작업. 자, 1번 소장은 수용자가 자, 개방처우급, 그 다음에 완화경비 처우급 수용자로서 자, 작업 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용자 자신을 위한 개인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순간 1번 지문도 역시 10번 같은 경우도 이 답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역시 여러분들 자, 법령에서 법령 지문에 있어서의 자, 시행규칙 95조의 내용에 자, 법령 지문을 말 하나, 토시 하나 바꿔놓고 출제를 한 부분입니다. 탁월한 겁니까? 탁월하는 겁니까? 아니면 탁월해야 합니까? 자, 탁월한 거죠. 자, 탁월하고 작업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용자 자신을 위한 개인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개인 작업은 몇 시간? 2시간 이내로 하며 자, 소장은 개인 작업을 하는 수용자에게 개인 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 작업에 필요한 자료 재료 등의 구입 비용은 누가? 수형자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자, 근데 처우상 필요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와,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출제할 거라고는 아마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굉장히 우리 수험생들이 당황했고 당황한 뿐만 아니라 자, 문제를 푸는 시간도 길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전략 과목으로 교정학을 생각했던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교정학을 1과목으로 풀었을 경우가 많았는데 1과목을 풀면서 당황스러우니까 시간이 지체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벌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금치에 있어서 금치받은 자 실효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물어봤고 자, 그 다음에 조사 기간도 물어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징벌집행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자, 일시 정지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물어봤고 자, 그 다음에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경우 자, 이럴 경우 실효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물어봤고 다 전체적으로 지문은 골고루 출제를 했는데 자, 역시 이 문제 자체도 여러분들 이 문제 자체도 그 다음 달인지 그 달 초일인지 그 다음에 그 전날인지 이거를 가지고 질문을 한 그런 문제의 패턴이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봅시다. 소장은 30일 이내에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거. 자, 1번 지문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고 자, 2번 주문은 수용자의 징벌 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 기간은 자, 며칠로 한다? 10일로 한다는 거. 10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럴 경우 1회에 하나요? 며칠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10+7 이렇게 암기하자고 했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소장은 징벌 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 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어본 건데 자, 순간 여러분들 보면서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멸한 날까지야? 소멸하기 전날까지야? 소멸하기 전날까지가 되겠죠.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거. 자, 4번 소장은 자,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11번의 경우에도 3번에 이런 형태의 출제 부분만 없었다라면은 문제는 굉장히 잘 출제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2번 봅시다. 자, 형집행법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천재지변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자, 어떻게 석방 후 몇 시간? 24시간 이내에 자, 교정시설에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필요적이라는 거.
자, 교도관은 수용자 도주한 경우 몇 시간? 72시간 이내에만 체포할 수 있으며, 자,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면 도주한 사람의 이동 경로나 소재지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자,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 여관, 음식점, 역, 그 밖에 다수인을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자, 어떻게? 수호장은 수용자로 하여금 피해의 복구나 그 밖의 응급용물을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자, 교정시설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고, 자, 이렇게 긴급 이송이 불가능하면 자, 일시 석방할 수 있으며, 자, 석방된 사람은 자, 어떻게? 석방 후 몇 시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라는 거. 자, 형집행법 제102조 내용을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13번 봅시다. 수용자 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고, 자, 수용자 자치제란 뭐지? 수용자 자치제는 자기 생활을 통해서, 자, 자치 생활을 통해서, 자, 사회복귀 준비를 유도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집단에서 아닌 소규모 시설 집단에서 유리한 형태가 되는 거고, 자, 1번 봅시다. 수용자 자치제는 부정기형 제도화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수용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심사를 전제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수용자 자치제는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자기통제 원리에 입각한 자기조절 훈련 과정을 결합한 것으로서 수용자의 사회 적응력을 키울 수 있으며, 자, 그 다음에 수용자 자치제는 교도관의 권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소수의 힘있는 수용자에 의해서 대다수의 일반 수용자가 억압 통제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자, 이런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3번 오스본은 1914년 싱싱교도소에서 행영시설 최초로 수용자 자치제, 자, 수용자 자치제를 최초로 실시한 거는 싱싱교도소가 아니고 어디죠? 5번 교도소가 되겠죠? 5번 교도소. 그럼 싱싱교도소는 자, 과학적 수용자 분류 방법을 전제로 한 자치제를 성립한 곳이 바로 싱싱교도소가 되겠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연도를 물어보는 형태로서의 자, 개념은 최근에 출제가 없었는데 이런 형태까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수용자 자치제의 장단점에 있어서 수용자 자치제의 장점에 있어서는 자립심이나 독립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사회 적응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자, 그 다음에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자, 사회 적응 능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반대, 자, 단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국민 법감정에 위배되며, 자, 국민의 감정에 위배되고, 여기 나왔죠? 힘 있는 소수의 수용자에 의해서, 자, 억압 통제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교도관의 권위를 하락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봅시다. 14번. 자, 수용자 처우 모델. 자, 교정 처우 모델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수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꼭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정의 모델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지? 사보. 공정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 모델은 다른 표현으로 치료, 갱생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의료 모델 또는 치료 모델이라고 사용을 하고, 자, 적응 모델은 여러분들 개선, 다른 표현으로 개선 모델이라고도 하죠. 개선, 경제 모델이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재통합 모델은 다른 표현으로 재사회화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 적응 모델을, 자, 개선 모델을 다른 표현인 적응 모델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정의 모델은 범죄자의, 자, 의료 모델은 의사결정할 수 있다 없다? 의사결정과 선택할 능력이 없으니까 교정을 통해 치료하자고 보는 거고, 자, 적응, 개선 모델 같은 경우는 책임질 수 있고, 자, 선택할 능력도 있으니까, 자, 어떻게 낙인만 찍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교정교화를 통해 재사회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의 모델은 범죄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처우의 문제점에 접근하는 것으로서 형집행의 공정성과 법관의 재량권 제한을 강조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의료 모델은 치료를 통한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가석방 제도를 중요시하고, 자, 적응 모델, 개선 모델은 정의 모델에 대한 비판이나 보완을 위해서 자, 등장한 거고, 그 다음에 교정처우 기법은 현실요법과 교류 분석을 중요시한다. 자, 여러분들 정의 모델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지? 의료 모델이 되겠죠. 의료 모델. 자, 의료 모델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의료 모델을 비판, 보완한 모델로서 개선, 그 다음에 적응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로 활용한 처우 기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렇게 자, 현실요법이나 그 다음에 교류 분석이나 그 다음에 집단지도 상호작용이나 환경요법이나 요법처우 공동체나 행동수정 같은 것을 바로 자, 교정처우 기법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번 봅시다. 보호사건의 심리와 그 다음에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소년법상 보호사건 유일하게 여러분들 형사정책법령에서 자, 출제된 게 이 소년법, 소년사법 정책론에서 소년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소년이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았을 때에도 자, 위탁되지 않았어.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았을 때에도 소년에게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자,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사항이거나 그 다음에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없다? 자, 선정할 수 있다라는, 자, 임의적이라는 거. 자, 국선 보조인 선정 사유에 있어서는 첫 번째인 어떻게 되는 거지? 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가 되지? 그 밖에, 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그 다음에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이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죠. 자, 2번 봅시다.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의 심리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자, 심리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아니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자, 취소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으며 자, 그 다음에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자, 다만 필요가 없다고 자,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소환에 관한 부분이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심리 불개시 결정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뭐가 되는 거지? 보조인 선임에 관련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1번은 국선 보조인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15번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문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 그런 형태의 법령 원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봅시다. 금품관리. 자, 여러분들 금품관리 부분에 대한 것도 단독문제의 출제 버튼이 최근에 없었는데 자, 금품관리를 단독문제로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품관리에 대한 문제를 출제된 부분이고 자,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줘야 하고 자, 그 다음에 보관품을 한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거.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누차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지? 가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여러분들 여성 수용자에 있어서 출산, 사산을 포함한다는 거. 이게 제외로 나왔었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로 안에 나온 거가 있으면은 자, 이럴 경우 가로를 의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3개월이야, 1개월이야. 1개월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그 다음에 도주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 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 근데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내어달라고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체 없이 내어주어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알림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고 청구가 없으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북구에 귀속한다는 거. 이것까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자, 어떻게? 보관 후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건네받은 사람이 원거리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는 필요적 보낼 수 있다라는 임의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유류금품에 따라서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보내거나 자, 유류품을 팔아 대금을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 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유류금품이 청구인이 택배비 착불이라고 했지. 청구인이 부담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17번. 여러분들 쌍7번, 7번에 쌍7번, 7번, 그 다음에 17번이 다 우리 수험생들을 당황스럽게 만든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 17번 문제도 보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답이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 말장난을 해서 문제를 출제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독고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고 자, 독고수용에 있어서 여러분들 처우상 독고와 개호상 독고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인 부분인데 자, 답은 1번이 되는데 여러분들 어디가 답일까? 처우상 독고수용이란 문제를 빠르게 볼 때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자, 처우상 독고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자, 휴일과 야간에만 독고수용, 휴일이야, 휴업일이 되겠죠, 휴업일.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식의 문제를 이게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해서 자, 우리 수험생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문제의 패턴을 보면서 뭐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안타까움이 정말 문제를 받아보는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그런 문제의 패턴이었습니다. 자, 개호상 독고수용이란 자, 사람의 생명, 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고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자, 근데 다만 자, 수사, 재판, 시례운동, 목욕, 접견,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교도관은 개호상 독고 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자, 시찰 결과 개호상 독거 수용자에 있어서 자, 어떻게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돼. 자, 보여. 이럴 경우에는 누구에게? 자, 의사에게 즉시 알리는 거고 자, 근데 교화상에 문제가 있어. 자, 이럴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소장은 독고 수용자를 계속하여 수용하는 것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는 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봅시다. 자,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가석방에 있어서 자, 1번 소장은 기간을 경과한 자, 수용자로서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거. 그죠? 자, 2번 보시면은 2번에 같은 경우는 자, 소장은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위한 사전조사에 대한 신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용자를 수용한 날부터 어떻게? 2개월, 1개월이 되겠죠. 기본서 할 때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자, 이거 여러분들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근데 자, 그것 때문에 출제를 했는지 최근에 출제가 없었던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출제를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는 1개월 이내고 자, 그다음에 범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는 2개월 이내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는 거고. 그죠? 그걸 물어본 겁니다. 3번 소장은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위하여 사전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 회의 개최 전날까지 분류처우 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자, 이 분류처우 심사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 이제 분류처우 심사표까지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4번.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용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18번 문제도 매우 부담을 느끼게끔 출제를 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19번은,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조선시대 형벌제도를 물어본 건데, 자, 1번 기억 봅시다. 인신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은 직수하문에 있는 옥이 부설되어 있다. 자, 큰 문제 없이 갖고. 자, 2번 니은 훈령제도 또는 훈수제도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더욱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감강종경과 모방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감강종경, 형을 낮추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훈령은 범죄인에 대한 주사나 재판이나 신문, 형집행 과정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하며 신중하게 처리함으로써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도용에는 태형이 병가되었으며, 자, 도용을 대신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있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죠? 도용. 자, 도용에는 태형이 병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형이 병가되는 겁니까? 장형이 병가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을 봅시다. 1895년 징역 처단례를 통하여 장형과 유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자, 장형은 폐지하였는데, 자, 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적법 절차에 한해서 적용하는 등 자유형의 중심으로 변화를 가졌고, 자, 언제? 1909년, 자, 일본 형법의 금고를, 자, 간주하면서 폐지가 된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19번도 우리 수험생들이 유학집이나 이런 거를 학습을 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20번 봅시다. 20번. 자, 민형교도소법의 설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하여 하며 위탁 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자, 2번 법무부 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민형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자, 이번 지문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다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민형교도소법 제23조 1항의 내용이고, 자, 3번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형교도소장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자, 민형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역시 29조에 대한 내용이고, 자, 법무부 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이렇게 여러분들 교정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뭐랬지? 마지막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지방교정청장 위임 권한 사항 좀 한번 체크해 달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게 출제가 된 겁니다.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부터 20번까지를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최근 출제 형태의 문제 패턴이 아닌 과거의 문제 패턴과 오히려 승진 문제의 패턴으로 더 많이 출제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나도 지엽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도 너무나 많이 당황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거고, 올해 시험에는 교정학이 정말 당락에 좌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7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한 거를 다 봐야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패턴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여자도 커트라인 점수가 일부 하락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도 커트라인이 거의 작년처럼 높지 않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교정학이 과락이 나오지 않고, 자, 교정학이 일정 부분 점수가 확보가 됐고 커트라인 점수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체력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1년여간 그 고생들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고, 25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렇게 문제도 출제가 됐던 부분도 고려해서 새롭게 학습을 준비해 나가야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